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과 구름이 맞닿아 있어 1년 중 절반은 안개에 휩싸인다는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운곡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과 믿음을 철석같이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의 소식보다는 계절이 바뀌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자신들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고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민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기와집을 홀로 지키고 있었는데 비록 가세는 기울어 넉넉하지 않았으나 그의 성품은 대나무처럼 곱고 바위처럼 단단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밭을 갈아 거친 손으로 흙을 만지며 생계를 이었고 밤이 되면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옛 성현들의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곳이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기둥은 색이 바래고 기와는 이끼로 덮여 고즈넉하면서도 쓸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마을을 덮쳤고 하늘에서는 며칠 밤낮으로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쌓여 마을길을 지워버렸고 산짐승들조차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 근처를 기웃거릴 만큼 혹독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방 안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으며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사납게 몰아쳤고 낡은 집의 석가래는 그 위세에 눌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런 밤이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잠기곤 했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가 더욱 사무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민주는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려다가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대문이나 담장을 때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고 무언가 둔탁한 것이 쓰러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섰는데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며 순식간에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눈만이 가득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예민한 감각은 대문 밖에 누군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았고 더욱이 이런 날씨에 밖을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나 다름없었기에 그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민주는 집신을 신고 두터운 속옷을 여민 채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정막을 깼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문의 빗장을 열자 거센 바람이 그를 밀쳐내듯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 옆 눈더미 속에 거적을 쓴 듯한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그 형체의 절반을 덮고 있었고 그대로 둔다면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눈 속에 파묻혀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그 형체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늘고 힘없는 신음 소리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헝클어진 백발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순간 마을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낯선 일을 집에 들이면 집안의 운이 기울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금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일을 경계했고 특히나 이런 흉흉한 날씨에 쓰러진 떠돌이를 들이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짓이라며 극구 말리곤 했습니다. 민준 역시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기에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만큼 매정한 사람이 아니었고 배운 사람의 도리로서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나 뒷말보다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은 노인의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은 뼈만 남은 듯 가벼웠지만 축 늘어진 몸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발을 뗄 때마다 눈 구덩이에 빠져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집 안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방 안으로 노인을 옮긴 민주는 서둘러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펴고 그를 눕힌 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차가운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군데군데 동상의 흔적이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민주는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장작을 모두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바닥이 뜨거워질 정도로 열기를 올린 후에야 그는 솥에 물을 끓여 꿀을 조금 타서 노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노인은 무의식 중에도 따뜻한 꿀물을 받아 넘기며 아주 조금씩 호흡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고 민주는 그 곁을 지키며 밤새 노인의 손발을 주물러 혈액이 돌도록 도왔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창밖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피곤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고 오로지 노인이 깨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인의 얼굴에는 핏기가 조금씩 돌아왔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캔마루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눈 덮인 마당은 고요했고 밤새 자신이 노인을 업고 들어온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지난밤에 다급했던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고 개중에는 민준의 집 앞을 지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까지 이어지는 낯선 발자국과 누군가 끌린 듯한 자국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낯선 이가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호기심 많은 이웃 아낙네가 민준의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마당을 쓸면서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묵묵히 빗질만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선택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집에 사는 덕칠 아저씨가 헛기침을 하며 민준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 소식통으로 불릴 만큼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민준에게 다가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은 아니냐고 묻는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길에 쓰러진 노인을 구해 집으로 모셨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덕칠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혀를 차며 민준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라며 옛날 윗마을 박영감네도 떠돌이 승려를 재워줬다가 집안이 망했다는 둥 온갖 흉흉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인을 관아에 넘기거나 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는 그의 말이 마을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임을 알았기에 화를 내지는 않았으나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며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박대해서 내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덕칠은 민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민준의 이야기를 입방아에 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민준의 착한 심성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걱정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흉년의 식량도 부족한데 잎 하나를 더 늘려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는 현실적인 걱정부터 그 노인이 혹시 전염병이라도 옮겨오면 어쩌냐는 두려움까지 다양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민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흰죽을 쑤어 방으로 들어갔고 노인이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늦게야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나 오랜 굶주림과 추위 탓에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급히 노인을 부축하여 앉히고 따뜻한 죽을 권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죽을 받아 먹었고 한 그릇을 다 비운 후에야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역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몸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다시 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민주는 빈 그릇을 들고 나오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지난 가을 수확한 쌀은 봄까지 버티기에 빠듯했고 장작 또한 겨우내 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라면 어떻게든 아껴서 버틸 수 있었겠지만 환자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식량과 볏감은 평소보다 2배로 빨리 줄어들 것이 뻔했습니다. 민주는 곡간을 열어 남아있는 쌀자루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다 먹을 것을 가지고 낸다고 믿었고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먼 친척이자 마을에서 세도가로 통하는 칠성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평소에도 민준의 집터와 밭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인물로 민준이 낯선 노인을 들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득달같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민준을 불렀고 민준이 나오자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집에 거지를 들였다며 당장 내쫓지 않으면 가문의 수치로 알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주는 칠성의 무례한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예의를 갖추어 그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칠성은 민준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더욱 화를 내며 마을 회의를 열어서라도 그 노인을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집을 둘러보며 이 좋은 집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며 비아냥거렸고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민준은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한 이를 돕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체면만을 생각하는 칠성의 태도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칠성이 실제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방에 누워있는 노인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이 선택으로 인해 자신과 집안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고 그 선택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눈 속에서 죽어가던 노인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간절함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민주는 급히 그를 부축하여 자리에 앉혔고 노인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쉰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나 때문에 곤란해질 것 같구만. 노인은 자신의 존재가 민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걱정 마시고 어서 기력이나 회복하십시오. 이 엄동설 안에 갈 곳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노인은 민준의 맑은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방 안에만 머물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식사 때가 되면 민준이 가져다 주는 밥을 조용히 먹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민준이 길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이라 생각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노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여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민준의 집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는데 특히 낡아서 기울어진 기둥이나 비가 새는 지붕, 처마 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그런 노인의 행동이 의아했지만 아마도 답답해서 소일거리라도 찾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칠성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노인의 행동이 수상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을 훔치려고 염탐하는 것이라며 억측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헛간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쥐나 고양이가 들어왔나 싶어 나가보려다가 문득 노인이 묵고 있는 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가 헛간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헛간에 쌓아둔 낡은 나무 토막들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인에게 밤에 나갔었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집에 들어온 노인이 밤마다 도깨비와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상한 주문을 외워 마을의 기운을 빨아들인다는 헛소문이었습니다. 칠성은 이 소문을 부풀려 사람들을 부추겼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민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점차 고립되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오해가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 믿었고 진심은 통한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눈은 녹아내렸지만 민준의 마음속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집에서 머무는 노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창백하고 파리했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었고 푹 꺼졌던 볼에도 제법 살이 올라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필요한 말이 아니면 일절하지 않았고 하루의 대부분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햇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소일했습니다. 민주는 노인이 기력을 회복한 것은 다행이라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쌀도개살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남몰래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잎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었고 다가올 봄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길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사촌형인 칠성이 다시금 민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마당에 나와 있던 민준을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반기기도 전에 대뜸 헛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안에 쌓아둔 농기구와 잡동사니들을 거칠게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민준이 달려가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칠성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헛간 구석구석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신협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칠성은 헛간에서 나오며 민준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을 들었냐며 내 집에 들어온 그 정체불명의 노인이 밤마다 요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노인이 밤이면 몰래 헛간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다 팔거나 아니면 마을에 저주를 내리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민준이 너무 순진해서 사람을 볼 줄 모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갈 만큼 컸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흘큰거리며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콧마루에 앉아있는 노인을 쏘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노인이 뻔뻔하게 남의 집에 눌러앉아 밥만 축내고 있다며 저런 식충이를 거두는 것은 조상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칠성은 민준에게 당장 저 노인을 내쫓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마을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끌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준은 칠성의 무례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우서른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 가문의 법도가 아니며 갈 곳 없는 노인을 내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칠성을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민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민준이 노인에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마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칠성은 돌아가는 길에도 대문을 걷어차며 분을 사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네방네 떠들며 민준이 미쳤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준은 멀어지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사촌형의 성격상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일을 크게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칠성이 다녀간 후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민준네 집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고받았습니다. 개중에는 밤에 민준의 집 쪽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는 이도 있었고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 것도 그 노인이 들어온 뒤부터라며 수군거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노인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보태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민준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했고 그가 지나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민준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노인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밭을 갈고 이감을 구하며 평소처럼 생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칠성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다 깨어 노인의 방을 확인해 보기도 했지만 노인은 언제나 고요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의심을 자책하며 머리를 흔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촌장 어르신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민준을 아끼고 신뢰하던 분이었습니다. 민준은 촌장의 부름에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촌장은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는데 민준이 들어오자 근엄한 표정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촌장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촌장은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민준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엄격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은 민준에게 마을 사람들의 민심이 좋지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민준의 착한 심성은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개인의 선의가 마을 전체의 화합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촌장은 낯선 노인으로 인해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노인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자신도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촌장의 말은 칠성의 협박과는 달리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기에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준은 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촌장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몸도 성취하는 노인을 엄동설안의 길바닥으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촌장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날이 풀리고 봄이 오면 노인도 떠날 것이라며 그때까지만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촌장은 민준의 간곡한 부탁에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마을에 또 다른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뜨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찬바람만이 탄탄 들판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집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호롱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노인의 침묵과 마주해야 했고 밖에는 차가운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민준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헛간 앞에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숨을 죽이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헛간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손에는 무언가 길쭉한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의 말대로 노인이 정말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민준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노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재빨리 헛간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은 헛간 앞에 서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노인의 행동이 수상쩍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헛간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때는 노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를 내쫓아야 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애써 못 본 척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심장은 쿵쿵거리고 손은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민준의 집으로 몰려왔고 칠성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노인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민준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고 민준은 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 소리만이 창호지를 거세게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청년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칠성은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최후 통첩을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노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마을 회의를 열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민준이 촌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촌장 영감도 이제 내 편이 아니라며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으니 순순히 말을 들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민주는 칠성과 청년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주눅이 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집 손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민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는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똥오줌을 가려야지.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를 상전으로 모시냐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들도 낄낄거리며 민준을 조롱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폭력을 쓸 수는 없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칠성 일행이 돌아간 뒤 민준은 툇마루에 앉아있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마당에 내리쬐는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답답한 마음에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헛간에는 왜 가셨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잠이 오지 않아서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은 노인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태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서려 있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칠성의 말대로 정말 노인에게 흑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베푼 호의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민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이번에는 이웃집 덕칠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칠성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작당을 하고 있다며 민준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덕칠은 칠성이 노인을 도둑으로 몰아 내일 아침에 멍석말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큰 사단이 나기 전에 노인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덕칠의 말에 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멍석말이라니 그것은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약간의 비상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몰래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노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밥을 뭉치는 민준의 손으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신념과 도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훔치며 주먹밥을 보찜에 넣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사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준은 노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윗목에 앉아 있었는데 민준이 들어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을 끝까지 모시려 했으나 마을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떠나셔야겠습니다. 민준의 말을 들은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노인이 화를 내거나 섭섭해할 것이라 생각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뜻밖에도 허어롭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젊은이,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네의 마음은 내가 잘 아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원망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그 따뜻함에 오히려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당장 떠날 채비를 하는 대신 민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더 자게 해주게. 내일 아침에 내 발로 걸어 나갈 테니 걱정 말게나. 민주는 칠성의 계획이 떠올라 안 된다고 말하려 했지만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여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고 그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마을 어귀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길한 일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민주는 다시 한번 헛간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소리는 전보다 더 크고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빛 속에서 헛간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쎄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헛간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헛간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달빛이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예상대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날 채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 구석에 쌓여 있는 낡은 목재들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깎고 다듬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나무를 깎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노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낯선 광경의 놀라움과 의아함을 동시에 느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인기척을 내자 노인은 하던 손놀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의 그것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밤새 작업을 하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헛간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야심한 시각에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민준의 시선은 노인의 손에 들린 투박한 끌과 그 옆에 놓인 정교하게 다듬어진 나무 토막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작이 아니라 마치 집을 짓거나 고칠 때 쓰는 부재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민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이 울고 있더구먼.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뜬금없고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이해하지 못해 멍한 표정을 짓자 노인은 헛간 천장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둥이 사가서 힘겨워하고 석가래가 뒤틀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 이대로 두면 이번 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걸세. 노인의 말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집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노인이 밤마다 헛간에 들락거렸던 이유가 도둑질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집을 걱정하여 몰래 고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과 마을 사람들의 오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고 이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에 스며들자 민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칠성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노인에게 어서 방으로 들어가 쉬시라고 권하며 자신이 어떻게든 상황을 막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섬주섬 도구들을 챙겨 일어났지만 그의 표정에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노인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을 서성이며 초조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고 과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해가 산머리에 걸리기도 전에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칠성을 선두로 한 무리의 장정들이 몽둥이와 멍석을 들고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호기심과 걱정, 어린 표정의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다다르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이놈 민준아,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당장 그 도둑 늙은이를 끌어내라. 칠성의 고함에 놀란 까치들이 푸드덕 날아올랐고 집안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은 곧 떠나실 겁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말하며 칠성을 달래려 했지만 칠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거칠게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떠나긴 어딜 떠나. 내 쌀과 집안의 보물을 훔쳐간 도둑놈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보찜을 뒤져서 훔친 물건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멍석마리를 해서 관아로 넘길 것이다. 칠성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도 동요하며 맞아 도둑은 잡아야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민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노인이 머무는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노인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란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노인의 태연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 듯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몸을 날려 칠성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민준의 필사적인 저지에 칠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민준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형한테 대들어. 내 놈도 저 늙은이랑 한패냐? 짝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고개가 돌아갔고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얼얼한 뺨을 감싸쥐며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민준의 눈에서 전에 없던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칠성도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르신의 짐에서 훔친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형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민준의 당당한 태도에 칠성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좋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내 손에 장을 치지 마. 하지만 쌀 한 톨이라도 나온다면 너도 공범으로 몰아 마을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칠성은 따라온 청년들에게 눈짓을 했고 청년들은 노인의 보찜을 낚아채어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보찜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보찜에 집중되었습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하게 보찜의 매듭을 풀고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것은 칠성이 기대했던 쌀이나 값비싼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손때 묻은 목수 도구들, 그리고 어젯밤 민준이 보았던 기이한 모양의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쌀은커녕 돈 한 푼 나오지 않자 칠성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해졌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분명히 쌀을 훔쳤을 텐데. 칠성은 당황하여 옷가지들을 이리저리 뒤적이고 흔들어 보았지만 먼지만 풀풀 날릴 뿐 훔친 물건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십시오. 어르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사과하고 돌아가십시오. 민준의 말에 칠성은 억울하고 분한 표정으로 씩씩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밤새 어딘가에 숨겨둔 게 분명해. 헛간이나 뒷마당을 뒤져보면 나올 거야. 칠성은 억지를 쓰며 다시 헛간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갯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엄이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겼습니다. 노인은 칠성 앞을 가로막고 서서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자네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있기 때문일세. 내가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집의 가난과 외로움뿐이네. 노인의 말은 칠성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칠성은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기품에 놀려 웅성거림조차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흩어진 도구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민준을 바라보고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여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더욱 분개하여 이번에는 민준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쌀독이 비어가는 건 네 눈으로도 보지 않았느냐? 저 늙은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쌀을 훔쳤단 말이냐? 칠성의 말에 민준도 다시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쌀은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자신과 노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준의 눈에 마당 구석, 뒷담장 쪽으로 이어진 희미한 자국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내린 서리 위로 누군가 드나든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집신 자국이 아니라 가죽신 자국이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나 민준은 신을 수 없는, 마을에서 꽤나 사는 사람들만 신는 가죽신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은 뒷담장에 무너진 틈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에는 쌀알 몇 톨이 흘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쌀이 줄어든 것은 노인이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밤마다 뒷담을 넘어와 쌀을 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쌀독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칠성의 발을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은 값비싼 가죽신을 신고 있었고 그의 신발 밑창에는 진흙과 함께 쌀겨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민준이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은 흠칫 놀라며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민준은 칠성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형님 신발에 묻은 그 흙과 쌀겨는 어디서 묻은 겁니까? 민준의 지적에 칠성은 당황하여 급히 발을 뒤로 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의 발끝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그냥 오다가 묻은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칠성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뒷담장 밑에도 똑같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이 흘려져 있더군요. 형님, 혹시 밤마다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감히 형을 도둑으로 몰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촌장 어르신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로 칠성의 신발을 가리키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집 마당에는 쌀겨가 없을 텐데 어찌하여 남의 집 쌀겨를 묻히고 다니는가? 그리고 자네 소매 끝에 붙은 저것은 무엇인가? 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칠성은 자신의 소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칠성의 소못, 소매 끝단 안쪽에는 쌀알 몇 톨이 끼어 있었습니다. 쌀을 급히 퍼 담다가 튀어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사색이 되어 급히 쌀알을 털어내려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촌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집 쌀을 탐내어 도둑질을 하고 그것을 죄 없는 손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촌장의 호통에 칠성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사촌 동생 내 쌀을 훔쳐먹다니 저런 파렴치한 인간을 보았나.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노인에게서 칠성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는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은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노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여 사죄했습니다. 어르신, 제 불찰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노인은 민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자네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나. 자네의 용기가 집을 지킨 걸세.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칠성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눈빛으로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 놈만 없었으면 이 집도 쌀도 다 내 것이었어. 칠성의 갑작스러운 발악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민주는 피할 겨를도 없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칠성이 돌을 내리찍으려는 순간 노인이 번개 같은 동작으로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지팡이로 그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악! 칠성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돌을 떨어뜨리고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노인은 평소의 병약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인한 기세로 칠성을 제압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뒹구는 칠성을 내려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고 죄 없는 일을 헤아려 하다니 네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쩌렁쩌렁한 울림이 있어 마치 산신령이 호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돋썼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붙잡았고 촌장은 당장 칠성을 마을 회관으로 끌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소란이 진정되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노인이 보여준 무예와 기백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노인은 흙 묻은 지팡이를 털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체랄 게 뭐 있나? 그저 지나가는 늙은 목수일 뿐이지. 노인은 말을 아꼈지만 민주는 그가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노인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고 경외심과 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촌장은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귀한 분을 몰라 뵀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민준의 집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쏟아진 보찜, 흩어진 도구들,
그리고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엉망이 된 마당은 지난밤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민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게나.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어. 노인은 헛간에서 가져온 나무 조각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의 대들보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네. 서둘러 보수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걸세. 민주는 깜짝 놀라 지붕을 쳐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노인의 눈에는 붕괴의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민주는 노인의 말에 따라 서둘러 사다리를 가져오고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미안한 마음에 하나둘씩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돕겠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어. 덕칠 아저씨가 제일 먼저 나섰고 다른 청년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노인의 지휘 아래 민준의 집 보수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밤새 깎아둔 나무 조각을 끼워 맞추며 능숙하게 기둥을 고쳐나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신기에 가까웠고 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민주는 땀을 흘리며 노인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노인과 말없는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집안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칠성에 대한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왜 하필 자신의 집에 오게 되었는지,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만 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자 노인은 지붕 위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마을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산 너머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깊고 그윽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올려다보며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음을 예감했습니다. 칠성의 난동이 진압되고 그가 마을 청년들에게 끌려간 뒤 민준의 집마당은 전혀 다른 종류의 소란스러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소란이 갈등과 비난으로 얼룩진 차가운 소음이었다면 지금의 소란은 화합과 노동이 만들어내는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민준과 노인을 오해하고 핍박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미안함을 갚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가서 남은 목재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새끼줄을 꼬아왔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먼지를 털어내고 일꾼들을 위한 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집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온기와 활기로 가득 찼고 마당에는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경쾌한 리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지붕 위와 아래를 오가며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으며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어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거기 김서방, 그쪽 석갈에는 썩었으니 드러내고 새 소나무를 받치게. 박서방은 기와를 조심해서 내리고 깨진 것은 골라내게. 노인의 눈은 마치 자를 댄 듯 정확해서 그가 가리키는 곳을 뜯어보면 영락없이 나무가 썩어 있거나 벌레가 먹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내로라 하는 목수들도 노인의 솜씨 앞에서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노인은 못을 거의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정교하게 끼워 맞추는 전통 방식을 고수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매끄러운지 틈새 하나 없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대목장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지붕 아래에서 노인이 내려주는 낡은 기와와 나무들을 받아내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외로움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웃의 정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덕칠 아저씨가 다가와 민준의 등을 투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정말 미안하다.
나도 칠성이 놈 말만 듣고 너를 의심했구나. 이 빚은 내가 평생 갚으마. 덕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주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이렇게 도와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작업이 진행되던 중 촌장 어르신이 마을 회관에서 돌아와 마당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잠시 멈추고 모두의 시선이 촌장에게 쏠렸습니다. 촌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다. 마을의 규율에 따라 그는 당분간 마을을 떠나 근신하게 될 것이며 그가 훔쳐간 쌀과 물건들은 모두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혀를 차며 칠성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암적인 존재가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촌장은 민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넸고 민준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민준의 집을 감싸고 있던 불길한 기운은 완전히 걷히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작업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노인은 가장 중요한 대들보 보수 작업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튼튼한 나무를 다듬어 썩은 부분을 교체했는데 그 과정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나무에 귀를 대고 무언가 속삭이는가 하면 끌로 나무결을 따라 부드럽게 밀어내며 나무의 숨결을 살려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손끝에서 죽어가던 나무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대들보가 자리를 잡고 단단히 고정되자 집 전체가 묵직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삐걱거리고 흔들리던 기둥들이 꼿꼿하게 섰고 내려앉았던 지붕선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라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낙네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재료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 지은 밥 냄새, 구수한 된장국 냄새, 그리고 소뚜껑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전 냄새가 일하는 사람들의 허기를 자극했습니다. 민준의 집쌀독은 비어 있었지만 이웃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쌀과 곡식으로 어느새 다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묵혀둔 김치인데 맛 좀 봐. 이건 우리 닭이 낳은 알이야. 아낙네들은 민준의 부엌 살림을 제 집 살림처럼 챙겨주며 그동안 무심했던 것을 만회하려 애썼습니다. 민준은 부엌을 오가며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집밥의 온기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지붕 보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기와를 얹고 지붕에서 내려와 흙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됐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게야.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낡고 초라했던 민준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번듯한 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하얀 회벽과 윤기가 흐르는 기둥, 그리고 말끔하게 정돈된 지붕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집을 한 바퀴 돌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아버지 때보다 더 훌륭해진 집을 보며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산의 진미가 차려진 화려한 상은 아니었지만 땀 흘려 일한 뒤에 나누는 음식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자, 우리 민준이와 어르신을 위하여. 촌장의 선창에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노인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막걸리 한 잔을 받아 마시며 허어 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식구처럼 어우러져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비로 씻겨 내려가고 땅은 더 단단히 굳어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자 사람들은 노인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그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혹시 한양에서 오신 높은 분 아니십니까? 사람들의 질문 공세에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노인은 잠시 정색을 하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닐세.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나야말로 눈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게야. 이 모든 것은 민준이의 선한 마음이 불러온 복이지. 노인은 공을 민준에게 돌리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착한 심성을 다시 한번 칭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민준의 집은 더욱 고즈넉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이야기해라. 내일은 우리 밭일도 좀 도와다오 하며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대문 밖까지 나가 이웃들을 배웅했습니다. 멀어지는 이웃들의 등 뒤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고 마을의 당당한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아궁이에서 타는 장작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과 노인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남은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집도 고치고 사람들의 오해도 풀렸습니다.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하자 노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란 건 말일세 나무와 흙으로만 짓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온기가 스며들어야 비로소 집이 되는 거지. 노인은 잔을 비우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들였을 때 이미 자네 마음속에는 튼튼한 집 한 채가 있었던 게야. 나는 그저 겉모습만 조금 손보았을 뿐이네. 노인의 철학적인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낡은 집을 지키려 애쓰면서 정작 중요한 사람의 도리와 마음을 잊을 뻔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칠성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껍데기만 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집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노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분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제 집도 다 고쳤으니 떠나시는 겁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평생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노인이 처음에 떠나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글쎄, 이 집 구들이 이렇게 따뜻한데 어딜 가겠나? 내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좀 더 신세를 져야겠네. 그리고 아직 헛간 문짝도 손봐야 하고 담장도 좀 더 높여야 하니 할 일이 태산일세. 노인의 대답에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계십시오.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민준은 뛸 듯이 기뻐하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바른 창호지 문 안쪽에서는 은은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아궁이의 열기가 방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민주는 노인의 잠자리를 봐드리기 위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새로 도배한 벽지에서는 향긋한 풀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노인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봐야겠다고. 칠성이 망가뜨린 밭도 다시 일구고 봄 파종 준비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희망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민주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노인을 업고 들어오던 순간 사람들의 손가락질, 칠성의 협박, 그리고 오늘의 반전까지 마치 긴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노인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숨소리가 민준에게는 어떤 자장가보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하늘과 땅, 그리고 곁에 있는 노인 모두에게 보내는 감사였습니다. 집 밖에서는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쓸쓸하고 처량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마치 집을 지켜주는 파수꾼들의 속삭임처럼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준의 집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빛을 내뿜으며 마을의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던 흉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안에는 새로운 가족의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꿈결 같은 몽롱함 속에서 민주는 문득 노인이 헛간에서 깎던 나무 조각 중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용의 머리 모양을 한 장씩이었는데 노인은 그것을 대들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주는 그때는 경황이 없어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용의 눈이 살아있는 듯 생생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노인이 정말 도수를 부리는 도인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민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면 어떻습니까? 그가 누구든 민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인 것을. 민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운곡마을의 산등성이에도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회색 비치던 나뭇가지 끝에는 연두색 새순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기지개를 켜듯 잎을 틔울 준비를 마쳤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져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단연 민준의 집이었습니다. 한때는 귀신이 나올 듯 흉물스러웠던 폐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으로 탈바꿈하여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기와가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으로 나가는 길에 일부러 민준의 집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말끔한 마당과 꼿꼿하게 선 기둥, 그리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처마선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정말 그 다 쓰러져 가던 민준이네 집이 맞나? 대궐이 따로 없구먼.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고 그 집에 머무는 노인의 신묘한 솜씨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복을 가져다 준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오가며 노인에게 꾸벅 인사를 했고 노인 역시 인자한 미소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민준의 일상도 봄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노인과 함께 아침밥을 지어 먹은 뒤 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고된 농사일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든든해서인지 호미질 한 번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밭을 갈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집 쪽을 바라보면 뱃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민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보금자리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습니다. 노인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에도 떠나지 않고 민준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틈틈이 마을 사람들의 고장난 농기구를 고쳐주거나 뒤틀린 문짝을 손봐주는 등 소소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인의 손길이 닿으면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도 새 것처럼 쓸모있게 변했고,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갓 캐낸 나물이나 달걀, 떡 등을 가져와 민준의 집마당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덕분에 민준의 집 곳간은 겨우내 비어있던 것이 거짓말처럼 다시 풍족해졌습니다. 주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민준은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민준은 밭일을 마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노인이 평상을 만들어 놓고 니스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이제 집도 다 고치셨는데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레 말하자 노인은 붓을 내려놓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사람이나 집이나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슬게 마련일세. 이렇게 끊임없이 만져주고 다듬어줘야 생기가 도는 법이지. 노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물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꿰뚫어 보는 현자였습니다. 민주는 노인의 곁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사랑방에 마주 앉아 밥상을 대했습니다. 반찬이라야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와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지만 그 맛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는 민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젊은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을 지었던 이야기,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던 이야기 등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오랫동안 적막 속에 살았던 민준의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칠성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산 밑 외딴 집에서 자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예전에 거만하고 욕심 많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풀이 죽은 채 묵묵히 밭일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언젠가는 형님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노인은 그런 민준의 마음을 읽었는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일세.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지. 자네 형님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이면 민준과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악기 연주처럼 들렸고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자극했습니다. 이 집이 이제야 숨을 쉬는구먼. 노인이 찻잔을 들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셀까봐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민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튼튼해진 지붕과 벽은 비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었고 그 안에서 느끼는 안락함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노인에게서 목수일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패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나무의 결을 읽고 톱질하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노인은 엄격한 스승이었지만 민준이 실수할 때마다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자상한 아버지 같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억지로 깎으려 하지 말고 나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게나. 그래야 뒤틀리지 않고 오래가는 법이야. 노인의 가르침은 나무를 다루는 법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나무를 만지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다듬어 나갔습니다. 어느덧 모내기 철이 다가와 마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민준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품앗이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노인 역시 뒷짐만 지고 있지 않고 논둑을 보수하거나 새참을 나르는 등 일손을 보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노인을 운곡 어르신이라 부르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촌장조차도 노인을 찾아와 자문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그런 노인이 자신의 집에 계신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때 마을의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낯선 이가 이제는 마을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워지자 민준의 집 마당에는 봉숭아와 채송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꽃들은 노인이 손수 만든 화단에서 앞다투어 아름다움을 뽐냈고 나비와 벌들이 날아들어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칠 아저씨가 수박 한 덩이를 들고 놀러 왔습니다. 이거 우리 밭에서 처음 딴 수박인데 어르신 먼저 드시라고 가져왔어. 덕칠은 넉살 좋게 웃으며 수박을 쪼갰습니다.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으며 세 사람은 더위를 식혔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여 민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민준은 가끔 지난 겨울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노인을 외면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노인은 차가운 눈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자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칠성의 손에 넘어가거나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선한 마음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노인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필연이었고 그 인연은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민준을 불러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네. 자네 같은 훌륭한 젊은이를 만나 늙은이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으니 말이네. 노인의 말에 민준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떠나신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 말게. 당장 어디로 가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가진 기술과 지혜를 모두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네. 자네라면 이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 테니까.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의 배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목수 일을 배우며 주경야독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기쁨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민준이 만든 가구나 소품들은 투박하지만 정감이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마을은 수확의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민준의 밭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수확한 곡식을 가장 먼저 조상님의 사당에 올리고 그 다음으로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올해는 몸도 마음도 넉넉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민준의 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뱁살로 지은 밥과 햇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민준의 집은 복이 들어온 집이라 불리며 인근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민준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노인을 찾아와 지혜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민준의 집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누구든 들어와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베푸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고요하니 감도는
시각이었습니다. 민준과 노인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펴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은 뒷산 약수터에 다녀오시지요. 물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세 자네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지. 민주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잘했다 하며 그를 칭찬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의 집은 어둠 속에서도 든든하게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기둥과 두터운 벽, 그리고 따뜻한 구들장은 세상의 어떤 시련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예리하기처럼 민준의 꿈속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봄날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에서 피어난 따뜻한 이야기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